굿모닝 글로벌 기획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아직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1일과 1월 2일까지 계속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1월 3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연말에 마지막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장중에 낙폭을 꾸준히 줄여가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노출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감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미국 증시가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들, 어떤 배경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과연 우리의 계좌를 조금 두둑하게 해줄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장렬 전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2022년 리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물론 다 좋지는 않았지만 다우지수가 조금 더 선전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우지수의 연간 하락폭이 8.8%, S&P 500 지수는 20%,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30%, 이런 맞습니다. 충격적인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다우의 선전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네. 보는지 아니면 S&P 500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센터장님의 네.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이제 1월 막 시작한 거는 작년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무슨 경제 지표라든지 좀 더 말씀드린 변수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우 지수가 조금은 좀 더 상대적 강세라는 것이 약세를 이르도 좀 덜 빠지는 형국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변수가 지금 말씀드린 변수가 확실히 바뀐다면은 그때는 S&P 500 또는 나스닥 중심으로 반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최소한 1월 지나가는 이 시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 조건이라든지 네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많은 이제 그 투자가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월가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똑같이 되게 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렇죠. 네. CPI 넘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빨리 내려오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가 7% 또는 근원 CPI는 한 6%대인데 요것이 확실히 빨리 내려온다. 어느 것보다 미국의 최종 금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미널 레이트보다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치가 보통 지금 5% 초반대니까 한마디로 CPI가 5% 이하로 내려오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면은 그만큼 다우보다는 S&P 500 또는 더 경기에 민감한 나스닥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그 시기가 어디냐에 대한 중점인데 그렇죠. 기대치가 좀 빠른 것은 한 3월 달 정도예요. 3월이요. 예.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5월 달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300 코스피 아니면 아까 S&P 500 현재 기준은 아마 3, 4월 달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일단 그 기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1월까지는 조금 그렇게 기대가 적당한 것인지 좀 체크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거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CPI 지수가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3월이면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이고 네. 한 4, 5월이면 조금 더 보수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으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당장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는데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주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실적주를 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기대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즉 4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재고가 많이 줄었다든지 그다음에 주요 고객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다든지 하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라든지 우리 그 반도체 주식이 가이던스가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주식들은 일부 4분기 실적을 뒤로 하고 가이던스 약간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수는 두 가지는 묶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가 올라간 것 중에서는 물론 돈을 많이 푸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은 네. 또 못지않게 그걸 촉발시키고 더 가속화시킨 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2월 24일 되면 만 1년이 되는 거죠. 벌써 1년이 됐군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지겨울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겹지만 러시아는 더 지겨운 거죠. 자원 낭비도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데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도 사실은 만 1년이 지나면서 협상의 무드가 반강제적으로 유엔을 포함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협상이 시작되고 1년 뒤에 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전 내지는 휴전으로 가느냐는 것이 사실은 못지않게 더 중요한데 네. 지금은 당장에는 CPI 넘버하고 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거가 이제 마무리되는 2월, 3월 될 때쯤 되면은 우리가 2분기 들어갈 때는 즉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진짜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리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 네.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최소한 뭐 인구의 50% 감염되고 그러면 한 0.16% 치사율하면은 똑같이 거기가면 한 100만 명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암울하게 그것이 형성되는 시점이 빠르면 2월 달, 늦으면 3, 4월 달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2분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 변수,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거, 중국의 리오프닝이 그러한 불가피한 거를 경험하고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는 것이 전체적인 인플레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CPI 넘버가 터미널 레이트가 낮게 나오는 시점이 3, 4월 때 나오고 나서도 예. 실제 지속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를 보이려면은 네.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은 그래서 상반기가 상반기보다 좋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데 일단 기대는 하지만은 속도는 만만치 않은 거니까 이 정도로 네 가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CPI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여부까지 네 가지 포인트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우와 S&P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크릿한 주식은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작년 4, 4분기 특히 11월, 12월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11월, 12월 요거 연말까지 보면은 그나마 덜 빠지거나 그래도 좀 견고한 거 보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인데 네. 그다음에 업체들이 우리한테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필수품.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권 또는 전가력을 하는 거고 예, 예. 그것이 인플레에 대해서 좀 방어력. 내재가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런 주식이 당분간 좋고 한 1분기까지는 계속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다우나 S&P 5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골라왔고요. 어떤 게 처음부터 있을까요?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하는 음식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코카콜라 같은 거죠. 콜라 마시는 걸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일단은 코카콜라는 이제 해외에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달러 강세, 약세 이런 것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외 매출이 아직은 양호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북미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그런 쪽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두 자리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가격을 3분기에도 가격을 높였어요. 가격을 10% 이상 높였는데 판매량은 오히려 안 빠졌다는 거죠. 가격을 예. 낮추면은 가격을 높이면은 판매량이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인데 가격을 한 10% 이상 올렸는데 판매량도 올라갔다. 이것은 인플레 내성이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코카콜라가 4분기 실적에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된다고 보고요. 다만 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 예상이 되지만 얘네들이 두 가지 형태를 했더라고요. 일단 뭐 프로덕트 측면에서 제로 콜라 이것이 잘 팔리고 있고 네. 아주 중요하고 사이즈들도 다양해가지고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500ml, 1000ml 필요 없으면 작은 걸로 하고 이렇게 용기의 변화를 줘서 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 신제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절대적인 가격 상승률이 뭐 10% 20% 올라가지 않지만은 주가가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내성 있는 인플레 내성 있는 주가로서는 단연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남은 두 가지 그냥 종목만 간단히 좀 네, 소개해 그렇게 주실 수 말씀은 있을까요? 나이키입니다. 우리가 예. 잘 아시는 거 나이키 신발이죠. 예, 그렇죠. 신발인데 재고가 많았거든요. 네. 재고 흐름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연장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PE 한 11배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볼 수 있고 레이테온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항공우주 방산 종목이에요. 예. 보잉 같이 당연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 본다면은 상당히 흐름이 견조한 것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방위비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또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네.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도 사실은 네네. 물론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다우가 조금 더 1분기까지는 아웃퍼폼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해주셨지만 이제 하반기 봤을 때는 또 나스닥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나스닥이라든지 뭐 애플, 테슬라 이런 빅테크주에 대한 네.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애플이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애플이 여러 가지 아이폰에 대한 생산 문제, 락다운 문제 등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가 PER이 한 20배 초반 정도인데 나스닥이나 S&P 500도 높습니다만은 이것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이번 달 말 정도를 버티면은 전체적으로 나스닥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아마존, 테슬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조심하고 애플이 버티냐 이것이 가장 큰 IT의 관건이고 나스닥 주식에 대한 피버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또 네. 이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네, 그런 그렇습니다.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좀 버텨줘야 된다라는 큰 전제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아마존과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 네, 최소한. 예. 혹시 이번 달 말이라는 그 기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걸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나마 애플은 기본적으로 B2B 전략과 B2C 전략이 잘 결합되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해서 4, 4분기 생산 못해서 1분기 미뤄진 거에 대한 그것만 두려움만 넘어가면은 네네.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만약에 그 기대치를 한 60으로 보면은 나머지 주식들은 한 그거의 한 30% 이하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나이키나 뭐 이런 코카콜라나 네네. 우리가 꼭 안 쓸 수 없는 네네. 그런 쪽으로도 사실 좀 포함이 되지 않나요? 예스 앤 노인데요. 예. 예스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B2B지만 B2C지만. 그쵸. 근데 이젠 사실은 단기 한 분기 3개월, 4개월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코카콜라나 나이키보다는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걔네 주식들이 난 거고 그래서 아까 나스닥이라든지 S&P 5 전체적으로 올라지려면 애플이 버텨주는 모습을 아이폰 잘못 판매가 안 된 게 아니고 생산 문제예요. 사람들이 계속 써요. 중국의 락다운 풀려가는데 회복될 거라는 기대치를 보여주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IT 전반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아마존이라든지 이거는 물류 문제고 테슬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내려온 건 당연했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것이 단기 반등일 소지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이제 실적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죠. 이해를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수에 대한 관점은 네네. 크게 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지수는 네 그렇습니다. S&P 500가 여러 가지 우량 주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3,800인가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3,000 한 초반 여기서 한 15% 더 빠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아까 CPI가 아까 터미널 레이트보다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빠를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인지 올 여름 가을에 한 번 좀 다시 반등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인플레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를 멈추는 그거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고금리로 갈 수 있다는 확인이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3,400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3,400, 500이 현재 10%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
20% 이상으로 본다면은 나스닥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버팀목이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애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과 테슬라를 통해서 나스닥 분위기가 바뀐다고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이 갖고 있는 무게나 네네. 책임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폰이 그런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성 문제로 귀착되고 수요는 문제가 없다는 걸 발표가 돼야지 예. 한국의 IT에 대한 수요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까지도 다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은 그렇게 되면은 애플이 버텨주면 애플, 구글, 뭐 기타 등등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 주식도 다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은 아직은 좀 희망일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 우리로 따지면은 구정 연휴 지난 다음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1분기까지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이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장렬 전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